제발 태워주세요. 제발. 그 여자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버스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인적이 끊긴 상간 터미널에서 맨발로 말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댓글로 어디 사시는지, 지금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외버스 기사예요. 벌써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죠. 주로 상간 지역을 도는 노선을 맡고 있는데, 낮에는 등산객들이, 밤에는 막차를 놓친 사람들이 주 고객이죠.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 가출한 청소년, 급한 일로 새벽에 이동하는 사람들까지. 그런데 그날 밤처럼 기묘한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터미널 주차장에 버스를 세워뒀죠. 다음날 새벽 5시 첫 차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서 평소처럼 운전석에서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습니다. 상간 터미널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주변에 모텔도 없고 집까지 가기엔 애매한 거리라 그냥 버스에서 자는 게 편하거든요.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게 자정쯤이었을 거예요.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더니 점점 거세지더군요. 여름 장마철 특유의 그 억수 같은 비였습니다. 버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꽤 시끄러웠지만 저는 그 소리가 익숙해서 오히려 잠이 잘 오더라고요. 눈을 감고 막 잠에 빠져들려는데 똑똑똑 누군가 버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처음엔 잘 안 들렸는데 점점 더 세게 두드리더군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가 있나요? 혹시 술 취한 사람이 헷갈려서 두드리는 건가 싶었죠. 그래도 일단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버스 문 쪽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거든요. 비에 완전히 흠뻑 젖은 채로요. 문을 열자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워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운행 시간이 아닌데요. 첫 차는 새벽 5시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이요. 지금 가야 해요. 이상했습니다. 여자의 옷차림부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얇은 원피스 하나 달랑 입었는데 비에 젖어서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신발도 안 신었더라고요. 맨발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산속 터미널까지 어떻게 온 건지 주변에는 차 한 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려고요? 제가 물으니까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멀리요. 최대한 멀리.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추운 새벽에 젖은 여자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죠. 여자는 덜덜 떨고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뒤를 계속 돌아보는 모습도 심상치 않았고요. 일단 올라오세요. 비 그치면 경찰에 연락드릴게요. 제가 말했는데 여자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요. 경찰은 안 돼요. 제발 그냥 태워만 주세요. 그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공포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게 확 느껴졌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운행 시간이 아닐 때 손님을 태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여자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둘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올라오세요.
여자는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맨발로요. 계단을 올라가는 발자국마다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터미널을 벗어나야겠다 싶었거든요. 백미러로 여자를 힐끗 봤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창밖의 어둠 속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터미널의 형광등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산길은 가로등도 없어서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죠.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이 정막을 깼고 저는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 걸까? 10분쯤 달렸을까요? 여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안정된 것 같았어요. 저는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찰에 연락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안 믿으실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들어드릴 수는 있으니까. 여자는 한숨을 후 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한테 도망치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한테요. 무언가. 그 표현이 묘하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라니.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 남편이요. 남편. 아, 그럼 가정폭력이나 그런 거구나 싶었죠. 근데 여자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근데 제 남편은 3년 전에 죽었어요. 순간 저는 백미러로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손에 땀이 나더군요. 여자는 창밖을 보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3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집에 돌아왔어요.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여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환각을 본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혹시 많이 놀라셔서 잘못 보신 건 아닐까요?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는데 거기 서 있었어요. 3년 전 사고 나던 날 입었던 그 옷 그대로요.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입이 바짝 말랐어요. 그녀는 계속했어요. 처음엔 저도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환각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거든요. 제가 도망쳐 나올 때까지 계속 따라왔어요. 그래서 터미널까지 오신 겁니까? 네. 무작정 뛰었어요. 비가 오는데도 신발도 못 신고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정시키려고 말했죠. 지금은 안전합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미러에 뭔가가 비쳤어요.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녀 뒤에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형체 같은 게 마치 사람 얼굴 같은데 차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버스가 삐걱 소리를 내며 멈췄죠.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빗줄기만 창문을 때리고 있을 뿐이었죠. 왜 그러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했어요. 아니. 뭔가 보인 것 같아서요. 뭐가요? 그냥 착각인가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요.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다시 출발시켰는데 라디오에서 갑자기 잡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뭔가 음성 같은 게 들렸는데 무슨 말인지는 도통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오싹하더라고요. 저는 재빨리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5분쯤 더 갔을 때 헤드라이트에 뭔가가 비치는 겁니다.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또다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버스가 미끄러지듯 멈췄죠. 저기, 사람이. 제가 중얼거렸을 때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출발하세요. 빨리요. 저는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공포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보고 있는 방향을 따라 앞을 봤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서 있던 그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걸어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간이동하듯 점점 버스 가까이에 나타나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버스가 굉음을 내며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그 형체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저는 봤습니다. 그 얼굴을요. 남자였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인형의 눈처럼. 맞아요. 저 사람이에요. 뒷좌석에서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저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운전에만 집중했죠. 이 산길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버스는 빗길을 미끄러지듯 달렸고 저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근데 이상한 건 백미러를 볼 때마다 그 남자가 보였다는 겁니다. 계속 따라오고 있었어요. 도로 위에서 가로수 사이에서 심지어 버스 옆 창문 너머로도 마치 버스를 둘러싸듯이 더 빨리 갈 수 없나요? 여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이게 최대 속도입니다. 이 이상 가면 빗길에서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때 버스 지붕 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쿵. 버스 지붕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발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무거웠어요. 마치 무언가가 지붕을 기어다니는 것 같은 소리였죠. 저는 급하게 차선을 바꿨습니다. 버스가 휘청거렸고 여자는 좌석을 움켜쥐었습니다. 지붕 위의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앞쪽으로 그리고 다시 뒤쪽으로 마치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저 위에 있어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리니까요. 분명히 들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터널이 있습니다. 5분 정도만 더 가면요. 제가 말했습니다. 터널을 지나가면 지붕 위 그것을 떨어뜨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5분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창밖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죠.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히터를 켰어요. 따뜻한 바람이 버스 안을 채웠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침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거든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화영이요. 오화영. 화영 씨, 제가 좀 무례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물어보세요. 아까 남편분이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집에 나타났다고. 네. 혹시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남편분을 본다거나. 화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정확히는 오늘이 그 사람 기일이거든요. 기일. 그 말에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미끄러웠죠. 3년 전 오늘 사고가 났어요. 밤 10시쯤이었나? 비 오는 날이었어요. 꼭 오늘처럼요. 여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잘못으로 죽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우리는 부부싸움을 했거든요. 제가 먼저 화를 냈어요. 사소한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이유였죠. 그 사람이 집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말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냥 가라고 했어요. 비까지 오는데 화영 씨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0분 뒤에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빗길에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즉사였대요. 고통은 없었을 거라고 했지만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때 지붕 위의 소리가 멎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죠. 3년 동안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죠. 그 사람이 빗길에서 미끄러지는 꿈, 차가 뒤집히는 꿈. 그리고 제 앞에 나타나서 왜 말리지 않았냐고 묻는 꿈. 화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꿈이 아니었네요. 정말로 왔어요. 그 사람이 혹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화영 씨를 원망했을까요? 그래서 온 걸까요? 화영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그게 반가워서 웃는 건지 아니면 여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터널이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속도를 높였어요. 터널 입구가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지붕 위에 그것이 떨어져 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버스가 터널에 진입하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쪽에서요. 백미러를 보니 터널 입구 위쪽에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고 형체가 흐릿했지만 분명 사람 모양이었죠. 그리고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요. 떨어졌어요.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영 씨는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긴장한 표정이었죠. 아니에요. 그 사람은 쉽게 포기 안 해요. 무슨 뜻이죠? 살아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었죠. 집요했어요. 그게 장점이기도 했지만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화영 씨의 말이 맞았다는 걸요. 터널 출구에 그가 서 있었거든요.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미소를 지은 채 저는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진했어요. 그 형체를 향해서요. 부딪히기 직전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연기처럼 흩어졌죠. 이게 대체 뭐냐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공포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화였죠. 죄송해요. 제 때문에 화영 씨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고요. 아니에요. 화영 씨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영 씨의 핸드폰이었죠. 여자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버렸죠. 왜요? 무슨 일이에요? 화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핸드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발신자 표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보. 전화는 계속 울렸고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을 떨면서요. 받지 마세요. 화영 씨가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귀에 갖다 댔죠.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적만 흘렀죠. 그런데 서서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였어요. 누군가 숨을 쉬는 소리, 느리고 무겁고 젖은 듯한 소리,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영아,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거친, 마치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어눌했죠. 어디 가니? 놔두고. 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너무.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선명했죠. 곧 만날 거야.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보고 싶었대요. 그리고 곧 만날 거라고. 화영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안 돼. 만나면 안 돼. 왜요? 남편분인데. 아니에요. 여자가 소리를 질렀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화영 씨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건 제 남편이 아니에요. 그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만 다른 거예요. 느껴져요. 뭔가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른 게 들어갔다는 표현이 섬뜩했거든요. 살아있을 때 제 남편은 다정했어요. 화를 내도 금방 풀렸고 절대 저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죠. 근데 오늘 본 그 사람은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저를 잡아먹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버스 안의 불이 깜빡거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완전히 꺼졌어요. 헤드라이트마저 꺼졌죠. 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멈췄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저는 시동을 다시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걸리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나간 것도 아닌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왜 안 가요? 화영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시동이 안 걸려요. 이상한데. 저는 계속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때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 무릉덩이를 밟는 소리, 찰박, 찰박.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버스 쪽으로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화영 씨도 마찬가지였죠. 발자국 소리가 버스 옆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천천히 규칙적으로. 화영아, 나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전화로 들었던 그 목소리였죠. 문 좀 열어줘. 비 맞고 있잖아. 화영 씨는 좌석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도 운전석에서 몸을 낮췄죠.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됐어요. 왜 피하니? 보고 싶지 않아?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버스 문 쪽에서 들렸죠. 문 열어. 화영아, 같이 가자.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버틸지 몰랐죠. 이러지 마. 나 추워. 제발. 목소리가 애원조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추위에 떨고 있는 것처럼. 저는 잠깐 흔들렸어요. 문을 열어줘야 하나? 하지만 화영 씨가 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절대요. 여자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열어.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어요. 명령조였죠.
열라고. 버스 문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강하게 흔들고 있었어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다시 시동을 걸려고 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고 불이 다시 켜졌어요. 저는 주저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버스가 앞으로 튀어나갔고 문을 흔들던 힘이 사라졌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그 남자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계속 웃고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그는 계속 따라올 겁니다. 화영 씨를 찾을 때까지요. 20분을 더 달렸을까요? 저는 휴게소 표지판을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사람들이 있는 곳, 불이 켜진 곳이 필요했습니다. 저기 휴게소가 있습니다. 잠시 멈춰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화영 씨는 여전히 좌석 아래 웅크리고 있었죠.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시간이면 야간 근무자는 있을 겁니다. 화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휴게소로 방향을 틀었어요. 휴게소는 예상대로 한산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서너 대 있었고 편의점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죠. 저는 버스를 주차장 가장 밝은 가로등 바로 아래 세웠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죠. 제가 커피 좀 사올게요. 밖으로 나오니 비는 조금 약해진 상태였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빨리 편의점으로 달려가 커피 2잔과 삼각김밥 몇 개를 집었습니다. 화영 씨가 언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산을 하는 동안 저는 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 못 봤어요? 30대 남자인데 옷이 젖어 있고. 알바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손님이 첫 손님인데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물건을 들고 밖으로 나와 주차장을 둘러보니 버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단은 안전한 것 같았어요. 저는 서둘러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올라가니 화영 씨가 여전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보다는 자세가 편해 보였어요. 커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걸로요. 화영 씨는 두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봤습니다. 그녀의 손목을요. 왼쪽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가로로 길게 오래된 상처였죠. 피부가 하얗게 변한 걸 보니 최소 몇 년은 된 것 같았어요. 화영 씨는 제 시선을 눈치챈 듯 재빨리 손을 내렸죠. 커피컵으로 손목을 가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하려 했지만 화영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화영 씨가 소매를 걷어 올리자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죠.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였어요. 어떤 건 깊었고 어떤 건 얕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화영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술을 마셨죠. 깨어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요. 그런데 술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손목을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파보려고 했어요. 마음의 고통을 몸의 고통으로 바꾸면 좀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병원에 실려간 게 3번이에요. 3번째일 때는 정말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오셔서 살았죠. 화영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남편한테는 그냥 가라고 했으면서
정작 저는 죽으려고 했으니까. 그건 화영 씨 잘못이 아닙니다. 남편분이 나가신 건 본인의 선택이었어요. 화영 씨가 강제로 내보낸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렸어도 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화났을 때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화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커피컵 위로요. 1년 반 전부터는 안 그랬어요.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 없이 사는 것도 익숙해지고. 근데 왜 하필 오늘, 왜 나타난 거예요? 제가 겨우 잊어가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제발 그냥 좀 가만히 있어 달라고요. 죽어서라도. 그때였습니다. 휴게소 불이 깜빡거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저는 긴장했어요. 설마 또 삼각김밥을 건네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뭔가 보였거든요. 주차장 반대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영 씨, 제가 작게 불렀어요. 화영 씨도 제 시선을 따라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죠. 저 사람, 남자였습니다. 가로등 빛이 닿지 않는 곳에 서 있었죠. 하지만 윤곽은 보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흠뻑 젖은 옷, 그리고 그 미소, 계속 웃고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화영 씨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분명 꽤 멀리 왔는데 어떻게 따라온 걸까요?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우리를 보고 있었죠. 비를 맞으면서요.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출발해야 해요. 지금 당장. 화영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운전석으로 가 시동을 걸었죠.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백미러로 그 남자를 봤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죠. 그냥 우리가 멀어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다시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속도를 높였어요. 이번엔 멈추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든 일단 이 산길을 벗어나야 했으니까요. 기사님, 화영 씨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톤이었죠. 제가 전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전부요? 네. 제 남편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왜 돌아온 건지.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듣고 싶은 마음과 듣기 싫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하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요. 말씀하세요. 화영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가 남편을 죽였어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교통사고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교통사고예요. 근데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날 싸움은 제가 일부러 만든 거였어요. 그 사람이 집을 나가게 하려고요. 비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화나면 운전을 거칠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왜 그런 짓을? 보험금이요. 5억짜리 보험이 있었어요. 그 사람 몰래 가입해둔 거였죠. 1년 전에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기회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가. 물론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사고가 날지 안 날지. 근데 났죠. 정확히 제가 원했던 대로. 화영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어요. 흐느낌에 가까웠죠. 보험금을 받았어요. 5억.
한 푼도 쓰지 못했지만요. 어떻게 쓰겠어요? 그 돈 볼 때마다 그 사람 얼굴이 보이는데, 그럼 손목의 상처는 벌이에요. 스스로에게 주는 죽을 용기는 없으면서 죄책감은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 거예요. 화영 씨는 말했습니다. 복수하러요. 저를 데려가러. 제가 그 사람한테 했던 것처럼. 그 순간 버스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히터를 켜뒀는데도 숨이 하얗게 나왔죠. 그리고 라디오가 저절로 켜졌습니다. 제가 끈 게 분명한데요.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영아, 어디까지 갈 거니? 저는 급하게 라디오를 껐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엔 뒤에서 들렸습니다. 끝까지 도망칠 거야? 화영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으세요? 화영 씨는 대답 대신 신음을 냈습니다. 좌석에 머리를 부딪힌 모양이었어요. 일단 계속 가요. 멈추면 안 돼요. 화영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30분을 더 달렸습니다. 산길은 점점 좁아졌고 빗줄기는 더 거세졌어요. 시야가 거의 안 보였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앞쪽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경찰이었죠. 검문을 하고 있었어요. 저기 경찰이네요. 저는 반가우면서도 불안했죠. 화영 씨는 창밖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안 돼요. 저기 가면 안 돼요. 하지만 경찰이 있으면 소용없어요. 화영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검문소 직전에 오른쪽 샛길로 핸들을 꺾었어요. 비포장도로에 버스가 덜컹거렸고 백미러로 검문소가 멀어지는 게 보였죠.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그냥 일단 멀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우회로는 생각보다 길었고 가로등도 표지판도 없었죠. 그냥 산속을 관통하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10분쯤 갔을까요?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히는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죠. 집이 대여섯 채 정도 있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니 당연했어요.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게 어떨까요? 계속 달리다간 기름도 떨어질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저도 한계였거든요. 피곤해 죽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밖보다는 안전할 것 같아요.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 민박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는 곳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대답이 없었죠. 다시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세게요. 누구요? 안에서 늙은 노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계하는 톤이었죠. 죄송합니다. 길을 잃었는데 하룻밤만 묵을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문이 열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서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이 시간에 웬일이요?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들어오소. 비 맞고 서 있지 말고. 집안은 오래된 냄새가 났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수건을 건넸습니다. 방은 하나밖에 없는데 괜찮겠소? 할머니는 우리를 2층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불 2채와 작은 탁자가 전부였죠. 아침에 밥 해줄 테니 푹 쉬소. 할머니가 나가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화영 씨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뿐이었죠. 안전할까요? 여기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최선인 것 같아요. 화영 씨는 창문에 커튼을 치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죠.
저도 반대편 벽에 기대어 앉았어요. 그제야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피로가 몰려왔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화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었다요? 아내하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5년 전에 떠났죠.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떠났어요. 제가 술을 좀 했었거든요. 많이요.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일 끝나고 한두 잔 정도. 근데 점점 늘었죠. 집에 가기 싫어서였어요. 가족이 있는데 집에 가기 싫더라고요. 화영 씨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내는 참았어요. 한 2년? 근데 어느 날 딸이 말하더군요. 아빠 술 냄새가 싫다고.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술 끊으려고 노력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아내는 제 눈을 안 쳐다봤고 딸은 저만 보면 피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짐도 다 빠졌고 쪽지 하나만 있었어요. 잘 지내세요 라고만 쓰여 있었죠. 연락은 안 하세요? 못하죠. 어떻게 연락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창피하기도 하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그때 술만 안 마셨어도 좀 더 노력했으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후회되세요? 매일이요. 매일 밤 후회해요. 근데 돌이킬 수 없죠. 화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공감한다는 듯이요. 우리 둘 다 뭔가를 잃었네요. 저는 남편을, 기사님은 가족을. 우리 잘못으로요. 화영 씨,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남편을 죽였다고. 그건 사실이에요. 변명할 수 없어요. 화영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5억이 필요했어요. 아니,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빚이 있었거든요. 남편 몰래 투자한 게 있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2억 넘게 날렸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고요. 그래서 보험금을 생각했어요.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했어요. 만약에 하는 생각으로요. 근데 그게 점점 구체화됐죠.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어요.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성공했어요. 완벽하게. 경찰도 의심 안 했고 보험회사도 돈을 줬죠. 모두 제가 불쌍한 미망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매일 밤 악몽을 꾸고 거울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결국 돈도 못 쓰고 저도 망가지고. 화영 씨는 손목에 흉터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이 온 게 맞는 건지도 몰라요. 제가 받아야 할 벌이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죽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사님은 착한 분이네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렸죠. 기사님. 네. 왜 도와주신 거예요? 그냥 경찰한테 넘기셨어도 됐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화영 씨가 도움이 필요해 보였으니까요. 제가 살인자라는 걸 알고도요?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살아남는 게 먼저죠.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때였습니다. 1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깨지는 소리.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영 씨도 마찬가지였죠. 1층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거기 누구요?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화영 씨가 뒤따라왔죠. 1층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빗자루를 들고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기, 부엌에 누가 있소?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부엌 쪽으로 다가가니 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어둠뿐이었죠. 하지만 천천히 눈이 적응하면서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누군가 서 있는 거예요. 등을 보이고요. 젖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그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봤죠. 그 빈 눈으로. 찾았어. 화영아. 입가의 미소가 더 깊어졌습니다. 화영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았고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죠. 바닥에 웅덩이가 생겼어요. 이제 같이 가자. 그가 손을 뻗었습니다. 화영 씨를 향해서요. 안 돼. 저는 화영 씨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본능적으로요. 그가 멈춰서서 저를 봤죠. 비켜.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력했습니다. 비키라고.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몰랐습니다. 그가 다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나쳐갔습니다. 마치 제가 거기 없는 것처럼요. 화영 씨에게 손을 뻗었어요. 같이 가자. 영원히. 안 돼요. 화영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나선 겁니다. 제 뒤에 숨지 않고요. 남편을 똑바로 마주봤죠. 미안해. 화영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거 알아. 그 순간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빈 눈이 화영 씨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살고 싶어. 비겁하게 들리겠지만 나도 살고 싶단 말이야. 화영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당신이 날 죽여도 할 말 없어. 당신한테 그럴 자격이 있어. 근데 그래도 살고 싶어. 속죄하면서 살고 싶어. 남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보고 있을 뿐이었죠. 제발 날 보내줘. 평생 당신 생각하면서 살게. 매일 용서 빌면서 살게. 그러니까 화영 씨의 목소리가 잠겨서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화영아.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처음 들었던 그 무섭고 거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목소리 같았죠. 나도 미안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슬픔이 어렸죠. 혼자 감당하게 해서 미안해. 화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말했어야 했어. 당신한테. 이제 괜찮아. 나도 이제 쉬고 싶어. 남편의 형체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처럼요. 잘 살아. 행복하게. 안 돼. 화영 씨가 손을 뻗었지만 그의 형체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해. 화영아. 마지막 말과 함께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바닥에 물 웅덩이만 남았죠.
화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할머니는 벽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고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끝났다는 것.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2층 방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났습니다. 화영 씨는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젯밤보다는 평온해 보였어요. 기사님, 그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화영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자수하려고요. 정말요? 네.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대로 벌 받고 그 다음을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했죠.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혼자는 용기가 안 나서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할머니께 인사를 하고 민박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밤의 일을 묻지 않았어요. 다만 조심히 가라고만 했죠.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죠.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화영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정말로. 당연합니다. 무섭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후회하게 될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안 하면 더 후회할 겁니다. 화영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기사님, 진짜 고마워요. 기사님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명함이었어요. 제 번호예요.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화영 씨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죠. 새 출발하세요. 화영 씨는 할 수 있어요. 기사님도요. 가족분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화영 씨는 버스에서 내려 경찰서를 향해 걸어갔죠. 한번 뒤돌아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흔들어줬어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터미널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이미 첫 차 시간이 한참 지났을 테니까요.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지난밤의 일들이 진짜였을까? 꿈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제 옷에 남은 빗물 자국과 피로가 그게 현실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더라고요.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있었냐고, 왜 연락이 안 됐냐고.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차가 고장 났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같은 노선을 운전하고 같은 사람들을 태웠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쓰던 거였는데 배터리가 다 나간 상태였죠. 충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켜봤어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죠. 아내와 딸이 함께 찍은 사진들. 행복했던 때의 사진들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 번호로요. 5년 만이었어요. 신호음이 울리고 한 번, 두 번 끊어야 하나 생각했을 때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5년 전 그대로였어요. 나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반갑지도 않은 목소리였죠. 그냥 담담했습니다. 잘 지내요. 당신은? 또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미안해요. 진심으로요. 딸은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중학생 됐어요. 벌써 중학생이라니.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번 볼 수 있을까? 딸을. 그건 애가 원하면요. 제가 물어볼게요. 고마워요.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오랜만에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휴일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죠. 그때 지역 뉴스에서 작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보험금 살인 자수한 여성, 집행유예 선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하영 씨가 3년 전 남편을 고의로 사고사하게 만든 혐의로 자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자수한 점과 진심 어린 반성을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요. 기사 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영 씨 잘하고 있네요. 그날 저녁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엄마랑 같이 밥 먹을까 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쓰기까지 10분이 걸렸죠. 있어. 언제든지 시간 낼 수 있어. 그럼 토요일 12시에 역 앞 식당에서 봐요. 저는 달력에 표시를 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크게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1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너무 긴장돼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식당 앞에서 서성이는데 멀리서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와 딸이었죠. 딸은 정말 많이 컸더군요. 이제 제 어깨쯤 올 정도로요. 아빠, 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미소를 지으며요. 저는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걸어갔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화영 씨에게도 저에게도 그날 밤의 일들이 악몽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밤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였죠. 화영 씨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새로 시작했고 저는 잃어버렸던 가족과 다시 연결될 용기를 얻었습니다. 가끔 밤에 버스를 운전할 때면 그날 밤이 생각납니다. 빗소리, 그 남자의 미소, 화영 씨의 눈물,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남편이 했던 말. 잘 살아. 행복하게. 그 말은 화영 씨에게만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한테도 했던 거였을지 모르죠. 저는 지금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딸과 주말마다 만나고 아내와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어요. 술도 끊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어색할 때도 있고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으니까요. 몇 년 후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지만 필체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화영 씨였어요. 편지를 열었습니다. 기사님, 잘 지내시죠? 저는 요즘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시급은 적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보험금은 전부 기부했어요. 어차피 제 돈이 아니니까요. 매일 남편 산소에 가서 이야기해요. 미안하다고 사랑했다고. 아직도 꿈에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보고 싶더라고요. 기사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기사님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저처럼 살지 마세요. 기사님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내일을 사는 화형 올림.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나야. 이번 주말에 뭐하니? 아빠, 특별한 거 없는데요. 그럼 우리 셋이서 어디 놀러 갈까? 엄마도 괜찮다면. 딸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요. 물어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떠오르겠죠. 언제나 그래왔듯이.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의 어둠을 지나 오늘을 살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